한국 방산산업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공감대가 존재해왔습니다.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인식입니다. 이 판단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전술이 아니라 정치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오랫동안 장거리 공대지 무장과 유도폭탄 개발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근접 공중전의 핵심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단순히 우선순위 문제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선택은 매우 계산된 결정이었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미국 중심의 항공무장 통제구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체계는 미국이 설계한 표준 구조 안에 깊게 편입돼 있었습니다. F4와 F5 시절은 물론이고 이후 F-16 전력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핵심 무장 통제 논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체계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헬멧 조준 장비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임무 컴퓨터 센서 융합 로직까지 전부 연결된 하나의 묶음이었고 이 중 하나라도 독자 노선을 선택하는 순간 전체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기간 전력 공백으로 직결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부 검토 자료에서도 이 같은 인식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2000년대 중반 진행된 검토에서는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기술적 역량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성공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군 표준 무장과의 중복 운용이 발생할 경우 외교적 마찰과 운용 혼선이 불가피하고 이는 동맹 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실전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훈련 소모도 많은 무장입니다. 이 무장을 국산화하는 순간 미국 측 승인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게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방산업계의 시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방 방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손대는 순간 전투기 무장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KF-21이라는 독자 전투기 플랫폼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카드를 의도적으로 봉인해왔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낼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겉으로 보면 소극적인 행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지점을 피하며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했습니다. 전투기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고 속도, 최대 상승률, 레이더 출력 같은 숫자가 전투기 평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연말 결산 자료로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지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전시 상황에서 한 대의 전투기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출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동률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수년간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출격 차질의 상당 부분은 기체 결함이 아니라 무장 부족과 승인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근접 공중전에서 소모 속도가 빠르고 교전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시 기준 보유량이 평시 대비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급망 통제는 곧 전투 지속 능력으로 직결됩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 성능 발표가 아니라 개발 착수 시점과 그 범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유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플랫폼은 KF-21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국 체계에 종속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일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발이 새로운 무장을 하나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공중전 개념과 무장 자립 전략이 동시에 전환되는 분기점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선이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결정의 무게를 제대로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왜 지금 이 타이밍이었는지, 그리고 KF-21이라는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한국이 가장 신중하게 계산했던 요소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 구조였습니다. 전투기 무장은 단순히 발사체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의 승인 체계 안에서 움직이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중심의 무장 수출 통제 구조는 평시에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전장에서 확인돼 왔습니다. 미국 무장 체계에 깊이 편입된 전투기들은
무장 조달부터 소프트웨어 개량 시험 일정까지 모든 과정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구조는 동맹국 입장에서는 신뢰를 담보로 한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율성을 제한하는 족쇄이기도 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처럼 소모율이 높은 무장은 이 족쇄의 영향이 특히 크게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물량은 평시 대비 급격히 증가하지만 그때마다 승인과 공급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방산 분석 자료를 종합하면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출격 지연의 상당 비율이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재고 부족이나 판매국 승인 지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수치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범위를 좁히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근접 공중전은 교전 빈도가 높고 단기간에 많은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망이 조금만 흔들려도 작전 지속 능력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구조 속에서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무장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공중 우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봉인해온 배경에는 이 같은 현실적인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체계에 묶인 상태에서 국산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순간 헬멧 조준, 장비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다시 검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문제가 아니라 운용 체계 전체를 흔드는 작업입니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검증된 미군 표준 무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성은 조건부였습니다. 전시는 평시와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공급망이 막히고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순간 안정성은 오히려 취약점으로 변합니다. 최근 서방 군사 분석가들이 강조하는 전투기 평가 기준 역시 이 지점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속도나 레이더 출력보다 중요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동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무장 조달의 자율성과 안정성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었습니다. KF-21이라는 독자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제약 구조를 재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기존 전투기에 국산 무장을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체 설계 단계부터 무장 자립을 전제로 인터페이스를 열어두는 선택이 가능해졌고, 이는 승인 구조와 시험 절차를 동시에 단순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이 전략의 핵심에 위치합니다. 이제 한국이 바라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단순한 무장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통제 구조에서 어느 지점까지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전투기 운용 주도권을 자국으로 끌어오는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과거에는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이 너무 컸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플랫폼은 준비됐고 국제 방산 시장 역시 자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전투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한국이 이 시점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술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 환경 변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중심에는 KF-21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기체의 외형이나 속도가 아니라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특정 국가의 무장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이미 완성된 기체에 무장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지만 KF-21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설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개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운용 주도권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었습니다. KF-21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산 레이더, 국산 임무 컴퓨터, 국산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고려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센서와 무장이 하나의 언어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외부에서 가져와 얻는 부속품이 아니라 센서 융합 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게 됩니다. 표적 탐지, 추적 발사 후 유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단일 소프트웨어 흐름 안에서 관리됩니다. 이는 근접 공중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해외 방산 분석 자료를 보면 근접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최대 속도보다 반응 시간과 정보 처리 지연입니다. 센서 융합 지연이 아주 짧은 시간만 줄어들어도 명중 확률은 눈에 띄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KF-21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한 플랫폼입니다. 국산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그리고 무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설계했기 때문에 외산 무장을 통합할 때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증 절차와 소프트웨어 수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설계 철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와 무장을 따로 개발한 뒤 통합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조정과 추가 시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유럽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신규 공대공 미사일 통합에 평균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KF-21은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설계 변경과 시험 비행이 병행되면서 수정 주기가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개발 속도뿐 아니라 실패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과 함께 개발한다는 선택은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외산 무장을 도입할 경우 미사일 단가 외에도 통합 비용 유지비 승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따라붙습니다. 특히 양산 기체 수가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KF-21 초기 양산 물량만 기준으로 잡아도 전투기 한 대당 여러 발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훈련용과 비축분까지 더하면 수요는 단기간에 수백 발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 물량을 외산으로 충당할 경우 장기 운용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KF-21 플랫폼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기체 설계 단계부터 함께 엮어놓으면 단가 통제와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전시 지속 능력을 숫자로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한국의 KF-21 무장 자립 전략을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쟁 수행 구조의 재설계로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한국 공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KF-21은 처음부터 수출형을 염두에 둔 플랫폼입니다. 도입국 입장에서 무장 조달의 자율성과 승인 부담은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는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KF-21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무장자립 패키지를 완성할 경우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가 아니라 하나의 운용 철학을 함께 수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기존의 전투기 경쟁 구도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능 수치 경쟁이 아니라 운용 자율성과 공급 안정성을 앞세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이 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무장이 실제 전투 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근접 공중전이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은 근접 장거리 레이더와 장거리 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시계박 교전이 전투의 중심이 됐고 근접 공중전은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남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인식은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분쟁 사례를 종합한 서방군사 통계에서는 공대공 교전의 상당 비율이 결국 시계 내 교전으로 귀결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현상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거리 교전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현실의 전장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자전 간섭 지형 기상정보 불안전성은 장거리 교전의 성공 확률을 낮춥니다. 장거리 미사일이 회피되거나 교전이 무산되는 순간 전투는 빠르게 근접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마지막 구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반응 시간과 기동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책임지는 무장이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장입니다. 실제 교전 데이터에서 다수의 격추 사례는 매우 짧은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표적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획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기동 상황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도 명령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최신 서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높은 기동 성능과 넓은 오프보어 사이트 교전을 구현하기 위해 복잡한 탐색기와 신호 처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핵심 기술 대부분이 엄격한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화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전시 기준 보유량이 평시 대비 급격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이 수출 통제 대상일 경우 추가 생산과 보충 과정은 승인 절차에 묶이게 됩니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투 지속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근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의 생존 장비로 분류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핵심은 최대 사거리나 최고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성능입니다.
국산 탐색기 유도 조종 장치, 관성 항법 장치, 구동 장치를 포함하는 체계 개발은 단순히 기술 자립을 넘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는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전시 운용 능력을 안정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무장이 KF-21과 결합될 때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KF-21은 기체 설계 단계부터 센서 융합과 무장 통합을 함께 고려한 플랫폼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같은 설계 철학으로 결합되면 표적 탐지부터 발사 이후 유도까지의 흐름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방산업계 시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시간이 줄어들수록 근접 교전 명중 확률은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성능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조종사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해외 동급 무장과의 비교에서도 기존 외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각 전투기마다 별도의 통합시험과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됩니다. 반면 KF-21과 함께 개발되는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처음부터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검증됩니다. 설계 변경과 시험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 속도와 운용 효율성에서 구조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공중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장거리 교전이 실패했을 때 살아남는 것은 기동과 반응 속도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무장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이 무장을 다시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외산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중전의 마지막 구간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선택이 비용 구조와 전시 운용 능력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비용과 일정이 아니라 전시 운용 구조입니다. 전투기 한 대에 장착되는 미사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평시보다 전시에서 훨씬 더 빠르게 소모됩니다. 근접 공중전은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한 차례 교전에서 복수 발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시 기준 보유량은 평시 대비 몇 배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곧 전쟁 지속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외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의존할 경우 문제는 단가보다도 변동성입니다.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계약 시점에 고정되지만 추가 도입과 보충은 국제 정세와 승인 절차에 따라 언제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공급망 리스크는 누적됩니다. 승인 지연 생산 라인, 우선순위 변경 부품 수급 차질은 모두 실전에서 출격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따라주지 않으면 전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생산 일정과 물량을 자국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전시계획 수립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단가 역시 장기 운용 기준으로 보면 외산 대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훈련용과 실전용을 분리 운용하는 구조 역시 유연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운용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줍니다. KF-21 플랫폼과 결합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 구조를 더욱 강화합니다. 기체와 무장이 동일한 개발 체계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개량 주기와 성능 개선이 동시에 이뤄집니다. 외산 무장의 경우 개량을 위해 다시 승인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산 무장은 이러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전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전술이나 위협이 등장했을 때 소프트웨어와 무장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실전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단일 무장이 아니라 항공무장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레이더 전자전 체계 임무 컴퓨터와의 연동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이미 한국은 다른 항공무장 개발을 통해 통합시험 환경과 대규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 자산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로 그대로 이어지며 개발 리스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 시험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은 단기간 성능 확보뿐 아니라 장기 운용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이 구조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도입국 입장에서 전투기 가격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는 무장 조달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특정 국가의 승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는 정치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KF-21과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한 파트너십에 가까운 형태가 됩니다. 현지 조립이나 유지 보수 협력으로까지 확장될 경우 도입국의 자립 수준 역시 높아집니다.
결국 이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숫자로만 보면 하나의 사업에 불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훨씬 넓습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 경쟁을 넘어 공군 전체의 전시 지속 능력을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KF-21을 중심으로 한 이 선택은 한국이 더 이상 무장을 조달하는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쟁 수행 구조를 직접 설계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국제 방산 시장과 전략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하나의 무장 사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공중전을 이해하고 어떤 구조로 전쟁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 성능 수치가 경쟁의 중심이었고 무장은 그 성능을 보조하는 요소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분쟁과 운용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단일 교전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KF-21과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결합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기체 레이더 전자전체계 임무 컴퓨터 무장이 하나의 설계 철학으로 묶일 때 전투기는 더 이상 외부 승인과 공급망 변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술적 유연성을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공군 전체의 운용 구조가 바뀌는 지점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이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최첨단 성능보다 예측 가능한 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강대국의 승인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는 점점 더 큰 가치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KF-21 패키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기체와 무장을 함께 설계하고 함께 시험하며 함께 운용하는 구조는 단순한 판매 모델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 모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장거리 무장이나 타격 체계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쉽지만 실제 공중전의 마지막 국면을 책임지는 것은 근접 교전 능력입니다. 이 마지막 구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전의 주도권을 외부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이 카드를 아껴두었다가 지금 꺼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이 완성되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로 들어가면 한국은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에서 공중전 생태계를 설계하는 국가로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기체 무장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 하나의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그 선택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는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승인과 일정에 맞춰 공중전을 준비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변화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KF-21에 완전히 맞물리는 순간 한국은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전쟁을 설계하는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국제 전략 환경에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